아우슈비츠. 1944년 나치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녹슨 밸브를 돌린다. 삐걱거림, 날카로운 쉿소리, 이어지는 비명이 들린다. 뒤에서 주전자 휘파람 소리가 난다. 그는 불을 끄고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따른다. 하지만 얇은 사무실 벽 너머로 그는 억눌린 비명, 애원, 숨 막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는 벽을 보며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모든 소리를 라디오에 묻는다. 이것이 평범한 나치 병사의 눈을 통해 본 홀로코스트의 진짜 모습이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인리히 밀러는 21살이었다. 그는 정규 제6군의 징집병이었고 검은 제복을 입은 이념적 광신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지역 소년들과 천막 덮인 트럭 뒤에 타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농담하며 크리스마스 전엔 집에 갈 거라 말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였다. 행렬이 국경을 넘자마자 정역전의 현실이 바로 닥쳤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하인리히는 이미 느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함께 급강하 폭격기들이 구름을 뚫고 나타났다. 그들의 엔진은 비명을 지르듯 울렸고 폴란드 진영을 박살냈다. 아래에서는 그들이 불타는 마을을 지나갔다. 농가의 지붕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횃불처럼 타올랐다. 하인리히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강한 민족적 자부심과 소속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 아니라 정복자였고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였다. 그리고 기계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 1939년 10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승리 퍼레이드는 금관악기 밴드와 환호하는 유스릴로 가득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자마자 점령의 현실이 빠르게 다가왔다. 하인리히는 도시의 유대인 지구에서 순찰 임무를 맡았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했다. 지휘부는 병사들에게 베어마흐트가 명예로운 군대이며 후방에서 활동하는 SS 특수부대와는 다르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거리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졌다. 어느 날 오후 하인리히는 한 광장 근처에서 경비를 서다가 SS 대원들이 노인 민간인들에게 칫솔로 자갈길을 닦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부대 병사들까지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그들은 웃으며 환호했다. 한 노인의 수염이 전투용 칼로 잘려나갈 때 하인리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인리히는 속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헬멧을 고쳐 쓰고 소총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들은 국가의 적들이야. 하인리히는 주간 브리핑에서 들은 말을 되뇌었다. 제국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그 주 후반 그는 철도 창고에 배치되었다. 가축을 실어 나르는 목재 화물차들이 선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고함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가족들은 아파트에서 끌려나와 여행 가방 하나만 움켜쥔 채 기차 쪽으로 떠밀려 갔다. 한 여성은 우는 아기를 안고 하인리히의 부츠 옆에서 비틀거렸다. 그녀는 하인리히를 올려다보며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물... 그녀가 서툰 독일어로 속삭였다. 하인리히의 손이 물통 쪽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반사적 행동이자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윌러, 상사의 고함 소리가 소음을 뚫고 앞을 봐, 대열 유지해 라고 외쳤다. 하인리히는 자세를 바로잡고 등을 폈다. 여자는 경찰의 곤봉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가 화물차의 어두운 입구 속으로 사라졌다. 무거운 철문이 쾅 닫히며 사람들을 안에 가둬버렸다. 하인리히는 숨을 내쉬며 틈 사이로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는 화물차를 힐끗 바라봤다. 그는 곧 저 사람들은 동부 노동수용소로 가는 거야. 전쟁 중이니 모두 일해야 해 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계획에 의문을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다. 1941년 6월 22일 러시아 침공은 지옥으로의 추락이었다. 300만 명의 독일 군인들이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이어지는 전선에 투입되었다. 하인리히의 부대에 내려진 명령은 분명했다. 이것은 정복이었고 완전한 파괴였다. 전쟁의 규칙, 제네바 협약, 군인의 행동 강령,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광활한 러시아 평야가 그것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바이에른에서 온 소녀는 사라졌다. 그를 대신한 이는 마른 몸에 이가 들끓었고 도랑에서 자며 쓰러진 자의 부츠를 훔쳤다. 이제 적은 붉은 군대뿐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었다. 파르티잔이라는 낙인은 잘못된 장소에 있던 누구에게나 붙여졌고 저격수가 마을 근처에서 쏘면 군대는 쏜 이를 찾지 않고 마을을 불태웠다. 하인리히는 결코 불길을 보지 못했고 오직 정당화만을 보았다. 1941년 9월 29일 한개가 키예프 외곽의 골짜기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인리히의 대대는 SS와 현지 협력자들이 지휘하는 특별 작전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줄을 서서 바비아르로 알려진 협곡의 출구를 막는 인간 장벽을 형성했다. 하인리히는 바람을 막기 위해 코트 깃을 세운 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도시 밖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였다. 온 가족이 짐을 들고 새로운 집으로 이주한다고 믿으며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옷을 가지런히 쌓아두었으며 그 후 절벽 끝으로 이끌려갔다. 중화기의 소리는 일정하고 기계적이었으며 협곡 벽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비명과 뒤섞였고 각각의 비명은 금세 끊겼다.
하인리히는 반가세를 당기지도 누군가를 절벽 아래로 밀지도 않았다. 그는 구덩이를 등지고 도로를 보며 줄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않게 확인했다. 옆에 있던 젊은 신병 토마스가 풀밭에 구토하며 떨고 눈물을 흘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라고 그가 속삭였다. 하인리히, 이건 전쟁이 아니야. 그는 소년을 바라봤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소총을 버리고 숲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근처에서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는 하사관과 참모차 옆에서 잡담하는 장교들을 보았다. 도망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만약 그가 항의한다면 그는 반역자가 되고 제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 정신 차려. 하인리히가 속삭였다. 내 임무를 다해. 그들을 보지 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만 봐. 하인리히는 자신이 단지 경비병일 뿐이며 SS가 살인자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이틀 후 3만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협곡에 쓰러져 있었다. 1943년 봄, 전쟁은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참사로 인해 그들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하인리히는 절박한 후퇴 중에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 하인리히의 부대가 동부 전선에서 붕괴되자 그는 전선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다. 그는 다음 명령이 더 끔찍할 줄 몰랐다. 제국은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SS 토텐코프, 즉 해골 부대에 재배치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병이 되었다. 그곳은 철사와 나무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죽음을 위해 설계된 산업단지였다. 하인리히가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어 그는 얼어붙었다. 이곳은 동부 전선의 혼란스러운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다. 그의 세계는 감시탑만큼이나 좁아졌다. 그는 고문자가 아니라 노동자였다. 그의 임무는 비감시탑에 서서 하차 램프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발 기차를 지켜보며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고 선별 과정을 지켜봤다. 그것은 침묵의 광경이었다. SS 의사들은 엄지손가락을 튕겨 왼쪽은 노인, 아이와 어머니, 병든 사람을 가리켰다. 나무와 굴뚝이 있는 건물로 가는 것이 왼쪽, 오른쪽은 강한 사람들이 막사로 가서 지칠 때까지 일해야 했다. 하인리히는 자신이 둘로 갈라지는 걸 느꼈다. 한쪽엔 군인, 기계가 된 캠프 하인리히가 있었다. 그는 죄수들을 관리할 화물로만 여겼다. 점호 중 누군가 비틀거려도 캠프 하인리히는 동정심이 없었다. 그는 저녁 식사가 늦을까봐 짜증을 냈다. 감각을 무디게 하려고 슈납스를 마셨고 식당에서는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눈에 대해 농담했다. 인간 하인리히는 약혼녀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 미넨에서는 라디오로 베토벤을 들었고 수용소 지휘관의 계귀도 자주 긁어주었다. 그는 두 세계를 철저히 분리했다. 어느 날 저녁 순찰 중이던 하인리히는 울타리 근처에서 죄수를 발견했다. 죄수는 줄무늬 천에 쌓여 해골 같았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그는 하인리히를 올려다보며 소총 개머리판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하인리히는 망설이며 주변을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가방에 손을 넣어 치즈가 들어간 오래된 호밀빵 샌드위치 반쪽을 꺼내 죄수의 손 근처 땅에 던졌다. 먹어. 하인리히가 중얼거리며 이미 등을 돌렸다. 장교가 오기 전에. 그는 남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죄수는 일주일 안에 사라질 것이었다. 하인리히가 소총으로 지키는 바로 그 체제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샌드위치는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뇌물이었다. 1944년 여름 학살은 광란의 절정에 이르렀다. 헝가리 작전으로 40만 명 유대인이 2달도 안 돼 수용소로 끌려왔다. 시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인리히는 승강장에 있었고 철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공기는 무언가 타는 단내로 가득했고 그 냄새는 그의 제복과 머리카락, 음식까지 배었다. 그는 여자와 아이들 행렬이 화장터 2번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6살쯤의 소녀가 인형을 들고 있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콘크리트 방을 몰랐다. 하인리히는 갑옷에 금이 가는 걸 느끼며 잠시 그 화물이 다시 인간으로 보였다. 그는 망루 난간을 세게 잡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래엔 SS 장교가 망루를 노려보았다. 하인리히는 곧게 서서 경례하고 지평선을 바라봤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그가 입을 열거나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면 끝이었다. 수용소의 기계는 너무 크고 시끄러웠고 그는 그저 부품일 뿐이었다. 그가 멈춰도 누군가 대신하고 기계는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 슈납스 3잔을 마신 뒤 꿈도 꾸지 않고 잠에 빠졌다. 그동안 굴뚝에서는 밤새도록 굉음이 울려 퍼졌다. 1945년 1월이었다. 끝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포성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좁혀오자 동쪽 하늘은 멀리서 대포의 섬광이 번쩍였다. 아우슈비츠를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강제 행군은 폴란드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시작되었고 약 6만 명의 수감자들이 독일을 향해 서쪽으로 향하는 길에 내몰렸다. 하인리히는 그들과 함께 행군하며 그의 군화는 눈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길게는 쓰러진 이들이 널려 있었다. 뒤처지는 사람은 누구든 후방 경비병에게 즉시 총살당했다. 하인리히는 고개를 숙이고 칼날을 세운 채 걸었다. 이제 그는 감시원이 아닌 살아남으려는 한 사람이었다.
공포가 엄습했고 군대의 규율은 무너지고 있었다. 장교들은 차를 타고 도망쳤으며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 막혀 있었다. 하인리히는 눈 속에서 힘겹게 걷는 죄수들을 보았다. 그들은 굶주리고 얼어붙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갑자기 무섭고 이상한 질투를 느꼈다. 그들은 희생자였고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독일 군인들에게 한 일을, 또 세상이 철조망을 지키던 남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알고 있었다. 보도슬라프 근처, 눈보라 속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하인리히는 결정을 내렸다. 행렬이 울창한 숲을 지나갈 때 그는 나무들 사이로 빠져나갔다. 배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다. 그는 빈 농가를 발견했고 군복을 벗어 얼어붙은 땅에 묻었다. 그는 노동자들의 옷, 거친 바지와 양모 스웨터를 발견했다. 얼굴에 흙을 문질렀다. 하인리히 밀러, 제국의 군인은 사라졌다. 그는 서쪽으로 걸으며 피난민 무리에 섞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하인리히, 농장 일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가 보기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였다. 1945년 5월, 미군 지프가 시골길을 따라 달려왔다. 하인리히는 길게 서서 쇠스랑을 들고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군인들은 껌을 씹으며 느긋하게 헬멧을 뒤로 젖힌 채 있었다. 그들은 경고받은 괴물 같지 않았다. 헤이, 프리츠! 한 미군이 외쳤다. 전쟁 끝났어. 하인리히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당케, 땡큐. 그는 마을로 돌아왔고 급여 수첩을 불태웠으며 사진들도 모두 없애버렸다. 그는 살아남았고 제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2주 후 방첩부대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베를린 사무실에서 입수한 수용소 복무 부대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하인리히는 수프를 먹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는 험악한 표정의 군사 경찰들을 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1947년 11월이었다. 법정은 차갑고 높은 창문으로 회색빛이 들어왔다. 이곳은 뉘른베르크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하급 병사들을 위한 재판이었다. 하인리히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짝이 안 맞는 양복을 입고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작고 평범했다. 검사는 마이다네크에서 가족 전체를 잃은 남자였고 그는 조직적인 처형에 가담한 혐의, 범죄 집단 가입, 인도에 반한 죄목을 읽어 내려갔다. 하인리히는 창백한 얼굴로 들었다. 그가 말할 차례가 되자 일어섰고 그의 손은 떨렸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명령을 따랐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일어섰다. 그는 소리치지 않고 단지 증인석을 가리켰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르고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하인리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가스실을 본 눈이었다. 그 남자는 하인리히를 기억하며 하인리히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갈 때 있었다고 말했다. 하인리히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가스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2년간 수용소에 있으면서 연기 냄새를 맡았던 그에게 정말 몰랐냐고 추궁했다. 하인리히는 침묵했다. 거짓말은 그의 목에 걸렸다. 1948년 1월이었다. 하인리히는 감방에서 마지막을 보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는 결국 찢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착한 아이였고 교회도 다녔으며 조국을 사랑했다. 어떻게 괴물이 된 걸까? 그는 자신이 갑자기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점차 그렇게 변했다는 걸 어둠 속에서 깨달았다. 바르샤바에서 외면하고 바비 야르에서 침묵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는 매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되뇌었다. 새벽에 경비병들이 그를 데리러 왔고 콘크리트 바닥 위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처형대에 올랐다. 공기는 차가웠다. 우크라이나 경사로 위에서처럼 두건이 머리에 씌워지자 세상은 암흑이 됐다. 그 어둠 속에서 하인리히 밀러는 10년간 잊으려던 얼굴들을 스스로 떠올리도록 허락했다. 기차역의 여자, 협곡의 사람들, 인형 든 소녀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발판이 꺼지고 밧줄이 팽팽해지며 기계 속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멈췄다. 살인기계의 실제 작동 방식이 궁금하다면 나치가스실 작동을 직접 보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